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춤을 추고 낮에는 맑은 계곡 물소리가 끊이지 않던 깊고 깊은 시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터가 좋은 곳에는 대문이 으리으리하고 담장이 높은 김진사 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장맛이 천하일품이라 하여 인근 고을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댁 장독대 근처만 지나가도 구수하고 깊은 향기에 취하여 발걸음을 멈춘다고 하였으며, 그 집의 곳간은 흉년이 들어도 마를 날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인심, 좋은 집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요한 마을에 겨울이 성큼 다가오던 무렵 이야기는 바로 이 김진사 댁의 안주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 연화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진사 댁의 며느리 연화는 본래 이웃 마을의 가난한 선비 집안 딸로 태어났으나 타고난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는 봄볕처럼 따뜻하여 김진사 댁으로 시집온 지 3년 만에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씻고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성실하고 흐트러짐이 없는지 하인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함부로 숨을 크게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연화의 남편인 김도령은 과거 급제를 목표로 한양으로 떠나 소식이 뜸한 상태였기에 연화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부모님을 더욱 극진히 모셨고, 넓은 집안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연화가 가장 정성을 쏟는 곳은 집안 뒤뜰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장독대였는데, 그곳에는 어른 키만 한 독들이 100여 개나 줄지어 서 있어 마치 듬직한 장군들이 집안을 지키는 듯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하얀 무명 행주를 들고 장독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으며 그 안에 담긴 장들이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보살폈는데, 이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장독 뚜껑을 열고 햇볕을 쬐을 때마다 퍼져나오는 진하고 그윽한 장 냄새는 집안 전체를 감싸 안으며 이 집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평온과 번영을 누려왔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장독을 닦으며 멀리 한양에 있는 남편의 건강과 급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늦가을의 찬바람이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갈 때, 연화는 곳간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단단히 메고 겨울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문을 열자 잘 마른 곡식 냄새와 건어물 냄새가 확 풍겨 나왔고, 천장까지 높이 쌓인 쌀가마니와 가지런히 정리된 콩팥조 같은 잡곡들이 김진사 댁의 부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여나 쥐가 드나든 구멍은 없는지, 빗물이 새어 눅눅해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과 정확함 때문에 늙은 하인들도 아기씨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의 영을 따랐습니다. 연화가 이토록 집안 살림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도리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질서와 평화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돌아올 보금자리임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인 김진사는 엄격하고 깐깐한 성품이었으나 며느리의 알뜰함과 효심에는 늘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고,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집안의 복덩이는 며느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기력이 쇠하여 안방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지만, 연화가 끓여 올리는 잣죽 한 그릇이면 기운을 차리시곤 했으니 연화는 실질적인 이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질 역이 되면 연화는 사랑채와 안채의 문단속을 직접 확인하며 집안을 한 바퀴 돌았는데, 늦가을의 해는 유난히 짧아 금세 어둑어둑해지곤 했습니다.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지나고 나니 바람 끝이 매서워져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문풍지가 떨어진 곳은 없는지 살피고 아궁이에 군부를 넉넉히 넣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잠시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따뜻하게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김진사 댁의 부엌, 즉 정지에서는 저녁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도마질 소리와 국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하녀들이 준비한 저녁상을 점검했는데 시아버지의 상에는 따뜻한 숭늉과 짭조름한 조기구이 그리고 묵은 나물 무침이 정갈하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의 간을 볼 때도 숟가락 끝에 아주 조금만 묻혀 맛을 보고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직접 간장이나 소금을 더해 맛을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음식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맛이 우러나와 입맛 까다로운 시아버지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김진사 댁 며느리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곤 했는데 그들은 연화의 덕망을 칭송하며 자신들의 며느리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댁 며느리는 어쩜 그리 맵시가 나고 일도 잘하는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도 얼굴이 달덩이 같더라 며 부러워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가을물 소리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들은 너무 완벽한 것도 탈이 될 수 있는 법,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며 혀를 차기도 했는데 이는 연화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을 예감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러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 서방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하면 너의 이 고생도 다 보상받을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거라. 연화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음을 보이며 어머니,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두 분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옷가락지 하나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집안일이 마무리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잡았는데 남편에게 보낼 겨울 두루마기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바늘을 꽂을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랬고 혹시나 한양의 추운 날씨에 고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옷감 속에 꿰매 넣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은 그녀의 숨결과 호롱불의 온기로 인해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저 달이 한양 하늘에도 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 마당에는 김장을 위한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는 겨울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일, 연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연화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인들과 함께 배추를 절이고 물을 다듬으며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배추의 속이 꽉 찼는지 확인하고 소금물의 농도가 적당한지 혀끝으로 맛보며 올겨울 김치 맛이 좋아야 집안의 운수가 대통할 것이라고 하인들을 독려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젓갈을 다리는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김진사 댁의 김장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는데 누추한 행색을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성거리고 있어 연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배가 고파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하였고 마음 착한 연화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노파는 개눈 감추듯 밥을 비우고는 연화에게 새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먼. 곧 큰 눈이 내릴 텐데 눈 속에 묻힌 것을 조심하게나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바쁜 일손 때문에 곧 그 말을 잊고 다시 김장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수십 개의 독이 땅에 묻히자 김진사 댁은 본격적인 겨울 채비에 들어갔는데 창문마다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아궁이에는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사랑방에 두툼한 소미불을 깔아드리고 시어머니의 방에는 외풍을 막기 위해 병풍을 쳐드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겨울옷을 한 벌씩 지어주며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살폈는데 하인들은 연화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김진사 댁은 연화의 지혜와 덕행 덕분에 평화롭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운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으니 북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까마귀 떼가 낮게 날아다니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올겨울에는 100년 만에 큰 눈이 올 것 같다며 혀를 찾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연화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집안 단속을 철저히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는데 꿈속에서 하얀 눈밭을 헤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장독대 옆에 있는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몇 개가 빨갛게 익어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을 보며 남편이 떠나던 날 입었던 붉은 도포자락을 떠올렸고 혹시나 이번 겨울에 남편이 급제하여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낯선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스산하고 교활하게 느껴져 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려 담장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아잎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연화를 불러 올해 농사의 소출을 정리하고 곳간에 장부를 맞춰보라 고 지시했는데 이는 연화에 대한 시아버지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랑방의 호롱불 아래에서 주판을 튕기며 장부를 정리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시아버지를 흡족하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네가 우리 집안의 보배다. 내 덕분에 내가 맘 편히 늙어가는구나 라며 칭찬했고 연화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모두 아버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사랑방 안은 부녀의 정으로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김진사 댁에 먹구름을 몰고 올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으니 며칠 뒤 대문 밖에서 요란하게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대문을 열자 화려하지만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옷차림을 한 중년 여인이 보찜을 든 하녀 하나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진사의 육촌 동생인 최 씨라고 소개하며 집안이 망해 오갈 데가 없어 찾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연화는 낯선 손님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친척이라는 말에 예의를 갖추어 안으로 모셨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채에 들어서자마자 방안을 훑어보며 눈을 번뜩였는데 그녀의 눈길은 시어머니의 자개장과 연화의 허리춤에 있는 곳간 열쇠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가련한 척 눈물을 쏟아내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오죽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느냐,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지내거라 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연화는 최 씨 부인의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조용히 손님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들어온 날부터 김진사 댁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안방을 드나들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연화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살림을 야무지게 한다고는 하나 너무 깐깐해서 하인들이 숨도 못 쉰다더군요. 아랫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으면 집안의 복이 달아나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어머니의 귀에 스며들었고 연화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에 아주 작은 의구심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유모 박노파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탓에 최 씨 부인의 검은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박노파는 부엌에서 일하는 연화에게 다가가 아기씨, 저 손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눈매가 예사롭지 않고 입에 발린 소리가 너무 매끄럽습니다. 곡간 열쇠, 단속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연화는 박노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모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은 한여를 시켜 연화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방을 기웃거리게 했는데 이는 연화의 약점을 찾기 위한 비열한 술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곳간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연화를 집안에서 몰아낼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방에서 혼잣말로 내 이 집구석의 주인이 되고 말리라. 저 맹물 같은 며느리 하나쯤 치워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라고 중얼거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김진사 댁 며느리가 시댁 몰래 친정으로 곡식을 빼돌린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는 최 씨 부인이 장터에 나가는 하인들을 매수하여 퍼뜨린 헛소문이었으나 사람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 사실인 양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장독대에 올라가 차가운 장독을 닦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가고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하던 날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서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책 갈피 사이에서 마른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는 남편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주었던 정표였습니다. 연화는 단풍잎을 가슴에 품으며 서방님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집안에 찬바람이 불고 제 마음도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대문을 흔들고 마당의 개가 허공을 향해 지저대어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운명은 마치 눈보라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머금고 낮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는 김진사 댁에 닥쳐올 매서운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삭풍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로워졌고 마당의 개들은 이유 없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저녁으로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아궁이의 불씨를 살피며 집안의 온기를 지키려 애썼지만 어딘가 모르게 스며드는 한기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김진사 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본색을 교묘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뱀처럼 차갑고도 은밀한 혀를 놀려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에 하루 종일 머물며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말벗을 자처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정성인 효부처럼 보였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연화를 깎아내리는 독침과도 같았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살림을 잘한다고는 하나 너무 뻣뻣하여 아랫사람들이 무서워한답니다. 안주인이 덕이 있어야지 너무 깐깐하면 집안에 찬바람이 드는 법이지요. 최 씨의 달콤한 아첨과 교묘한 이간질은 판단력이 흐려진 시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도 최 씨 부인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갔는데 그녀는 연화가 없는 틈을 타 부엌 하녀들에게 콩 놔라 팥 놔라 간섭하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너무 짜다 밥이 너무 질다며 트집을 잡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연화가 정해놓은 식단을 마음대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하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녀들이 작은 마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면 최 씨는 눈을 부라리며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느냐 며 소리를 질러 기를 죽여놓곤 했습니다. 부엌의 질서가 흐트러지자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 씨는 이를 기회 삼아 연화의 솜씨가 변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연화는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의 친척인 최 씨 부인과 맞서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뒷마당 장독대에 올라가 차가운 장독을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장독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내 몫이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연화의 침묵을 약점이라 여기고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뛰었으니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고든 성품은 오히려 교활한 최 씨의 먹잇감이 되기에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우물가에서는 김진사 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최 씨 부인이 장터에 나가는 하인들을 매수하여 퍼뜨린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친정집이 가난하여 시댁 곡식을 몰래 빼돌린다더라. 밤마다 곳간에서 쌀을 퍼내어 담 너머로 넘긴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그 댁 며느리가 얼마나 현숙한데 라며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 계속되자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날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의 저녁상에 올라온 굴비 2마리 중 1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최 씨 부인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상을 차리는 하녀를 밀치고 자신이 직접 상을 봐오겠다고 나선 뒤 몰래 굴비 1마리를 치마폭에 감추고는 시아버지 앞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가 살림을 어찌하기에 귀한 굴비가 상에 오르기도 전에 사라진답니까? 아랫사람들 단속을 못하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비췄고 영문을 모르는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 불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연화의 권한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노골적으로 곳간 열쇠를 탐내며 시어머니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혼자서 그 많은 살림을 꾸리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좀 도와주면 며느리도 편하고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텐데요. 시어머니는 최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연화에게 아가 당분간 곳간 열쇠를 최 씨 아줌마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너도 좀 쉬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놀라 어머니 곳간은 집안의 생명줄과 같은 곳이라 함부로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연화의 거절에 최 씨 부인은 앙심을 품고 시어머니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남이라고 며느리가 저를 이토록 무시하나 봅니다.
저는 그저 형님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도둑 취급을 당하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최 씨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은 시어머니는 연화를 불러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어찌 어른의 호의를 무시하고 사람을 그리 박대하느냐.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이자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던 유모 박노파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는 최 씨 부인의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늑대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박노파는 밤늦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주위 눈치를 살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기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으니 절대로 곧간 열쇠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내어주면 다시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박노파의 충고는 연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닥쳐올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날씨는 점점 더 혹독해졌고 눈발이 날리는 횟수가 잦아지며 김진사 댁의 분위기도 꽁꽁 얼어붙어 갔습니다. 연화는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쓰려 붓을 들었지만 집안의 어수선한 사정을 알리면 남편이 과거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차마 적지 못하고 붓을 놓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모님 강령하시고 집안도 평안하니 서방님은 오직 글 공부에만 전념하십시오 라는 짧은 안부만을 적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편지를 하인편에 보내며 연화는 대문 밖을 오랫동안 서성거렸는데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고립시키기 위해 하인들까지 편 가르기를 했는데 자신에게 아부하고 말을 잘 듣는 하인들에게는 곶감을 하나씩 쥐어주며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연화를 따르는 충직한 하인들은 모함하여 쫓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화를 따르던 어린 하녀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자 최 씨는 주인 닮아 칠칠 맞다며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를 본 연화가 달려와 하녀를 감싸며 제 불찰이니 저를 나무라십시오 라고 맞서자 최 씨는 어디서 시얼은 학년여린 나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동을 들은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라고 호통을 치자 최 씨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김진사 발 아래 엎드려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사 어른 며느리가 아랫사람들 교육을 잘못 시켜 집안 기강이 무너졌기에 제가 훈계 좀 하려 했더니 며느리가 저를 치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평소 얌전하던 며느리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최 씨의 교묘한 언변과 소란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아파져 다들 그만두고 물러가라 며 혀를 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는데 안채 마루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최 씨 부인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보찜장수 차림을 한 낯선 사내였는데 최 씨 부인은 그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며 나중에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소문나지 않게 처리하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쿵쾅거려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보따리가 무엇인지 최 씨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에는 또다시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아끼던 은비녀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라며 발을 동동 구르셨고 최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에 손버릇 나쁜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생신이라며 며칠 전부터 걱정을 하던데 혹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그 의심의 눈초리는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화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최 씨의 독이 퍼진 집안에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연화를 따로 불러내어 거친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글썽인 눈으로 당부했습니다. 아기씨,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저 여자가 비녀를 훔치고 아기씨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지금은 참으셔야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고 특히 서방님이 남기고 가신 귀한 물건들은 따로 깊이 숨겨두십시오. 박노파의 조언에 연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남편이 과거 급제를 기원하며 두고 간 소중한 옥피리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은 펑펑 쏟아지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지만 김진사 댁의 시름은 덮지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끊기고 고립되자 집안 사람들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최 씨 부인의 이간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 많은 눈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부정 타서 내리는 것이라며 미신 섞인 말로 하인들을 선동했고 어리석은 하인들 몇몇은 그 말을 믿고 연화를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눈 내리는 마당에 홀로 서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안주인 행세를 하며 곡간 열쇠를 요구하는 횟수를 늘렸는데 연화가 끝까지 열쇠를 내놓지 않자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가장 아끼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옥피리를 훔쳐내어 연화의 방에 숨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피리는 김진사 집안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기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집안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 죄를 연화에게 덮어 씌운다면 쫓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사랑방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최 씨 부인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랑채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벽장에 모셔진 옥피리 함을 열어 떨리는 손으로 옥피리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피리는 영롱한 빛을 냈지만 최 씨의 검은 마음 때문에 그 빛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옥피리를 품속에 숨기고 나와 연화의 방으로 향했는데 눈 덮인 마당에 찍힌 그녀의 발자국은 마치 악마의 발자국처럼 섬뜩하게 남았습니다. 연화는 그 시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남편의 옷을 찢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다만 눈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만이 그녀의 방 쪽으로 향해 있다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문을 잠갔지만 이미 불행의 씨앗은 그녀의 방 안에 심어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는데 김진사가 아침에 일어나 옥피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대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이 집안에 도둑이 든 것이 분명하다.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옥피리를 찾아내라. 김진사의 호통소리에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듯했고 하인들은 벌벌 떨며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세상에, 도둑이 들었다면 외부 소행은 아닐 테고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지시 아니겠습니까? 라며 은근슬쩍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나와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사랑채와 안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최 씨 부인은 앞장서서 설마 며느리 방에 있겠냐마는 형식적으로라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연화의 방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연화는 결백했기에 당당하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박노파의 불안한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단 공포를 느꼈습니다. 과연 그 방에서 무엇이 나올지 연화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의 방 장롱과 문갑을 뒤지기 시작하자 연화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뒷짐을 지고 서서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보듯 눈을 반짝였고 시부모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마루에 서 계셨습니다. 잠시 후 장롱 깊숙한 곳 연화가 아끼는 혼수 이불 사이에서 한 하인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날이 여기 옥피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멍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계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고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김진사 댁에 담장을 때렸고 하늘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어두워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연화와 승리감에 도취된 최 씨 부인 그리고 분노한 김진사. 이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며 김진사 댁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는 닥쳐올 시련의 폭풍우를 피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과 공포가 김진사 댁의 사랑채를 뒤흔들었는데 연화의 이불 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피리가 발견되는 순간 모든 시간은 정지한 듯 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하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의 눈에서는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피리를 집어들며 내 며느리가 도둑이라니 조상님 보엘 면목이 없다 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비통한지 기와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서 있다가 시아버지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옥피리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온 상황에서 연화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혀를 차며 기름을 부었는데 세상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얌전한 얼굴로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아마 친정이 어려워 이걸 팔아 보태려 했나 봅니다. 라며 연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아가, 정말 네가 그랬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시고는 충격으로 비틀거리셨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최 씨 부인이 거칠게 그녀의 손을 쳐내며 가로막았습니다. 김진사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둑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말라.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고 엄동설안에 갈 곳 없는 여인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 씨 부인의 관계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평소 존경하던 작은 마님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주저하며 머뭇거렸으나 김진사의 불호령과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에 어쩔 수 없이 연화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끌려나가면서도 부엌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찾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대를 이어온 시간장 항아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엌으로 달려가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시간장 단지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쫓겨나더라도 이 시간장만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목숨처럼 지켜온 우리 집안의 맛입니다. 그것은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슬픈 다짐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찾고 최 씨 부인은 도둑년이 나가면서도 뭘 훔쳐가려 하느냐며 비웃었지만 연화가 하도 절박하게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어 차마 그것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연화는 얇은 소복 차림에 낡은 소못 하나만 걸친 채 품에는 시간장 단지를 꼭 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고 대문 안에서는 최 씨 부인의 승리에 찬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닫힌 대문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아버님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언젠가 이 억울함이 밝혀지는 날 꼭 다시 돌아와 모시겠습니다. 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대문 밖 세상은 그야말로 얼음 지옥과도 같았는데 하늘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고 살을 내는 칼바람이 연화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눈길을 걸어야 했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틈으로 쫓겨나는 연화를 지켜보며 혀를 찾지만 서슬퍼런 김 진사의 진노가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눈보라 속을 걸으며 자신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유모 밖 노파는 대문 틈으로 연화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 그녀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와 연화의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이 풀어놓은 감시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딜 감히 도둑년을 도우러 가려 하느냐. 최 씨 부인은 박노파를 광에 가두라고 지시하며 집안의 연화의 편은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듯 철저하게 단속했습니다. 박노파는 캄캄한 광 안에 갇혀 아기씨,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십니까? 부디 사람만 계십시오. 라고 목 놓아 울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정처 없이 눈길을 헤매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구슬하거나 기도를 올리는 곳으로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연화는 그곳이라도 들어가 추위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성황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황당 내부는 흙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지붕 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곳에 볏짚을 모아 깔고 앉아 품에 안고 온 시간장 단지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황당 안은 어둡고 무서웠지만 연화는 품속에서 꺼낸 시간장 단지에서 나는 쿰쿰하고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간장은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100년 묵은 덧장으로 김진사 댁 음식 맛의 근원이자 집안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손으로 단지를 쓰다듬으며 너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단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가운 단지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는데 그것은 마치 조상님들이 억울한 며느리를 지켜주려는 신비한 기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화가 쫓겨난 김진사 댁은 최 씨 부인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녀는 연화가 나가자마자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제야 이 집구석에 숨통이 트이는구나. 며느리 등살에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내 세상이다. 최 씨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고 곳간 문을 활짝 열어 비싼 식재료들을 마음대로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름진 고기와 생선으로 상을 차리게 하고 자신을 따르는 하인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며 김진사댁의 재물을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연화가 떠난 후부터 김진사댁의 음식 맛이 거짓말처럼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갖은 양념을 넣어도 국은 맹물 맛이 나고 나물은 쓴맛이 났으며 밥은 서리거나 탁이 일수였습니다. 김진사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어찌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냐, 며느리가 끓이던 그 구수한 된장국 맛이 아니로구나 하며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라고 둘러대며 부엌 하녀들을 닥달했지만 한번 변해버린 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집안의 온기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것인데, 아궁이에 아무리 많은 장작을 넣어도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외풍은 더욱 심해져 방 안에 둔 물그릇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낸 죄책감과 추위 때문에 병이 들어 몸져 누우셨고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연화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가 춥지 않으냐,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거라.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밤새 안채를 울렸지만 최 씨 부인은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장독대에서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는데 연화가 매일 닦고 관리하던 장독들이 하나둘씩 금이 가거나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인이 비명을 질러 나가보니 가장 큰 된장독이 저절로 터져서 마당에 된장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칠 징조라며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김진사 또한 그 광경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장독대 앞에 서서 조상님들이 노하신 것인가, 어찌 이런 병고가 생기는가 하며 탄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황당에 머물고 있는 연화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이면 산에 올라가 칠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채우고 밤에는 성황당 안에서 볏짚을 덮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몇몇 인정 많은 아낙네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 주먹밥이나 헌 옷가지를 놓고 가기도 했는데 그것이 연화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 저를 잊지만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화는 성황당 한 구석에 작은 돌로 아궁이를 만들고 깨진 기와 조각을 냄비 삼아 눈을 녹여 물을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온 시간장을 아주 조금씩 물에 타서 마시며 기력을 보충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간장물 한 모금이 온몸에 기운을 돌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정성과 집안의 혼이 담긴 약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시간장 단지를 보물처럼 닦으며 너는 내가 지킨다. 너도 나를 지켜다오. 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지만 김진사 댁은 명절 분위기는커녕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주도하여 차례상을 차렸으나 음식들은 모양만 그럴싸할 뿐 맛은 형편없었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 잿밥에서 쉰내가 나기도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던 김진사는 조상님 위패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제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연화가 차려오던 정갈한 떡국과 식혜를 떠올리며 후회의 한숨을 쉬었지만 체면 때문에 쫓아낸 며느리를 다시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집안이 흉흉해지자
점쟁이를 불러 구슬하겠다고 설쳤는데 굿판을 벌이는 비용으로 곡간의 곡식을 마구 퍼내어 탕진했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김진사댁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시끄럽게 했지만 집안의 애구는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은 먹구름처럼 집안을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이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알뜰한 며느리를 쫓아내더니 천벌을 받는 개야 라며 혀를 찾고 김진사댁을 찾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눈보라가 유난히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성황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졌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남편의 웃는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방님, 너무 춥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연화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시간장 단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성황당의 낡은 문은 바람에 덜컹거리며 그녀의 외로운 투쟁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내려오던 김도령, 즉 연화의 남편은 험한 눈길을 뚫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여 말에 채찍질을 더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내가 피를 토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깬 적이 있었기에 마음이 급해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곧 가리다. 그의 말발굽 소리가 눈 덮인 산길을 울렸지만 고향집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밤은 길고도 어두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하녀들에게 다리를 주무르라 시키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걸어다니는 소리처럼 들렸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보이는 환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나가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분명해.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을 연화의 탓으로 돌리며 더욱 도끼를 품었습니다. 성황당의 연화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꿈속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꿈속의 장독대는 햇살이 가득하고 평화로웠으며 장독 뚜껑을 열자 황금빛 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을 떠서 시부모님께 국을 끓여드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하여 연화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시간장 단지가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따뜻하게 데워져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과 성황당 두 곳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하지만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져 차갑게 식어버린 대저택, 그리고 춥고 누추하지만 진실과 사랑을 품고 있는 낡은 성황당. 눈보라는 이 두 곳을 공평하게 덮고 있었지만 봄이 오면 어디에서 먼저 새싹이 돋아날지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촛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성황당의 작은 불씨는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의 끝자락, 산골 마을 어귀에는 낯선 나그네 하나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는 남루한 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찬바람에 거칠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갓 아래로 번득이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하여 마주치는 사람들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다름 아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김진사 댁의 외아들 김도령이었으나 그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고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주모와 손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의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김진사 댁의 몰락에 대해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김도령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글쎄, 그 착하던 며느리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 성황당에서 다 죽어간다는구먼. 그 독한 최씨 여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김진사 댁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난다지 뭔가. 주모는 혀를 차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댁 며느리가 얼마나 얌전하고 덕이 많았는데 그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라고 한탄했습니다. 김도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숟가락을 꽉 쥐었고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김도령은 서둘러 국밥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와 마을 어귀의 성황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다급했습니다. 성황당 근처에 다다르자 삭막하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구수하고 익숙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고 아내가 정성스레 담가 지켜오던 바로 그 시간장의 향기였으며 폐허 같은 성황당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아내가 아직 그곳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침침한 성황당. 내부 볏짚이 깔린 구석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부인하고 목매어 부르자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헛것을 본 듯 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제가 또 꿈을 꾸는군요. 연화에 갈라진 목소리에 김도령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품에 안긴 시간장 항아리만은 그녀의 천으로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어 그녀가 이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김도령은 데리고 온 옆졸들에게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극진히 보살피라고 은밀히 지시한 뒤 다시 옴매 무쇠를 고치고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고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김진사 댁 대문 앞은 예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이 을씨년스러웠고 마당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아 발목까지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가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거덕 열리고 험상궂은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는 김도령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재워달라 행패냐. 우리 집은 지금 초상집이나 다름없으니 썩 꺼져라. 하인은 대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도령은 발을 집어넣어 문을 막으며 내 김진사 어른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 썩 비키거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하인은 주춤거리며 물러섰고 그 소란을 듣고 안채에서 최씨 부인이 짜증 섞인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촌스럽고 탐욕스러워 보였으며 얼굴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남의 집 귀한 대문 앞에서 난동이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멍석 말아 내쳐라.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날카로웠고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김도령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수척해진 김진사가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시끄러운가. 김진사는 눈이 침침하여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거지로만 여겼으나 김도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김진사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사 어른 소생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댁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이 집의 장맛이 천하일품이라던데 밥 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김진사는 낯선 이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하인들을 물리치고 밥상을 차려오라고 일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찬밥 덩어리에 짠지 몇 조각을 던지듯 담아 상을 내왔습니다. 김도령은 마루 끝에 앉아 개다리 소반에 차려진 형편없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밥은 쉰내가 나고 국은 맹물 같았으며 반찬은 말라 비틀어져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고는 숟가락을 마당에 내던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천하의 김진사 댁 밥상이란 말이냐. 주인의 인심은 곳간에서 나고 집안의 법도는 장맛에서 난다 하였거늘 이 집의 맛은 썩어 빠졌고 인심은 사나우니 필시 집안에 도둑이 들었음이로다. 그의 호통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얻어먹는 주제에 어디서 행패냐,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녀가 하인들에게 김도령을 끌어내라고 악을 쓰는 순간 김도령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황동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의 외침이 김진사댁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김진사댁 마당은 역졸들로 가득 찼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날랜 역졸들에게 붙잡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이 꿇렸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 마루에서 굴러 떨어질 뻔하며 벌벌 떨었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갓을 벗어 던지고 헌도포를 벗으니 그 안에서 관복이 드러나며 위험 있는 어사의 자태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불효자식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김도령이 김진사에게 큰절을 올리자 김진사는 그제야 아들을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급제를 하고 어사가 되어 돌아왔구나. 부자의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은 감격을 잠시 미루고 매서운 눈초리로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인연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며느리를 모함하고 집안의 재물을 탐하여 가문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김도령은 역졸들에게 명하여 최 씨 부인의 방과 진보다리를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곧이어 역졸들이 최 씨가 숨겨둔 보따리를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는 김진사 댁의 폐물들과 땅 문서 그리고 훔쳐낸 은수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며느리 연화가 훔쳤다며 누명을 씌웠던 옥피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옥피리를 전당포에 넘기고 받은 전표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 씨의 사주를 받아 옥피리를 연화의 방에 숨겼던 하녀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와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시키셔서 제가 옥피리를 아기 시방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자 김진사는 망연자실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굴러온 돌을 귀하게 여기고 박힌 보석을 내버렸구나. 내 며느리에게 무슨 낯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최 씨 부인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함이다, 나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했지만 김도령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사악한 여인을 당장 형틀에 묶고 관하로 압송하라. 분장으로 그 죄를 엄히 묻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역졸들이 최 씨 부인을 질질 끌고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았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집안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 최 씨가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은 하인들을 시켜 마당을 깨끗이 쓸게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 바로 억울하게 쫓겨난 안주인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역졸들이 끄는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의원의 보살핌을 받은 연화가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품에는 여전히 그 시간장 단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내 너를 믿지 못하고 그 모진 눈보라 속으로 내몰았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시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과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서방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원망 대신 깊은 효심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야윈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시킨 미안함을 담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너무 늦게 왔소. 이제 다시는 당신을 춥게 하지 않겠소.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오셨는데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 딸아 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네가 없으니 집안이 지옥 같더구나.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품에 안고 있던 시간장 단지를 장독대 위에 다시 올려놓자 신기하게도 쨍하던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장독대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며느리의 귀환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김도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애군이 물러가고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고 술과 고기를 대접할 테니 모두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김진사 댁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하인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끊겼던 굴뚝의 연기가 다시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몸이 아직 성치 않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가 하녀들을 지휘하며 잔치 음식을 점검했습니다. 그녀가 시간장 한 숟가락을 국솥에 넣자 밋밋하던 국물 맛이 순식간에 깊고 풍부한 맛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녀들은 역시 아기씨 손맛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라며 기뻐했고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맛을 잃었던 김진사 댁의 음식이 연화의 귀환과 함께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졌고 마을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아 국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동안의 근심을 털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김도령은 연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김진사 댁은 이제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밝은 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잔치의 흥겨움은 가라앉을 줄 몰랐지만 연화는 조용히 장독대로 가서 달빛 아래 빛나는 장독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깨진 장독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그녀가 가져온 시간장은 가장 큰 항아리에 다시 부어졌습니다. 고맙다 나를 지켜줘서. 그녀의 속삭임에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확인되는 밤이었습니다.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김진사 댁의 거대한 대문 위로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은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요란했던 잔치가 끝나고 흥분이 가라앉은 자리에 남은 것은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묵직하고 따뜻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기와 지붕에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청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단장하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쫓겨날 때의 처량함은 온데간데 없고 안주인으로서의 기품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익숙한 아궁이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연화를 반겼는데 그녀는 잠시 문틀을 잡고 서서 감격에 젖은 눈으로 부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최 씨 부인의 횡포로 어지러워졌던 식기들과 제자리를 잃은 조미료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연화는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한여들이 놀라서 뛰어와 아기씨, 저희가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만류해선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부엌의 기운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너희는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맑은 물을 길어 오너라. 연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황당에서 목숨처럼 지켜온 시간장 단지를 장독대의 가장 큰 항아리에 다시 합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단지의 뚜껑을 열고 100년을 이어이은 검고 진한 간장을 본래의 독에 천천히 부었는데 그 순간 진하고 구수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장독대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간장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끊어질 뻔했던 집안의 맥을 다시 잇고 흩어졌던 가족의 정을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지자 장독 안에서는 묵직한 울림이 느껴지는 듯했고 연화는 두 손을 모아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날 아침상은 연화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차린 것으로 화려한 고기 반찬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달래줄 맑은 무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그녀의 손맛이 담긴 나물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김진사와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맛보는 순간 두 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맛이 아니라 가슴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진짜 우리 집의 맛이야. 시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미각이 돌아오자 집안에 잃어버렸던 행복도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안차의 대청마루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김도령은 암행어사의 관복을 벗고 편안한 도포 차림으로 연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겪었을 고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네 불찰로 당신을 그 추운 곳에 홀로 두었소. 당신이 그토록 강인하게 버텨주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올바른 길을 걸어주셨기에 저 또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하였으니 서방님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부잣집이라 부러워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덕망과 아들의 출세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집안이라 하여 복을 짓는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연화에게 찾아와 장 담그는 법을 배우기를 청했고 연화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시간장의 비법과 살림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나눔은 마을 전체의 장맛을 좋게 만들었고 이는 곧 마을의 인심이 좋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쫓겨난 최 씨 부인에 대한 소문도 간간히 들려왔는데
관에서 곤장을 맞고 풀려난 뒤에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먼 타관으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훔쳐갔던 물건들은 대부분 회수되었고 그녀가 남기고 간 흉흉한 기운은 연화의 부지런한 손길과 하인들의 웃음소리에 씻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인들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욱 성심껏 주인을 모셨으며 김진사 댁에 담장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권선징각의 결말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할 무렵 김진사는 마을 잔치를 다시 한번 크게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며느리가 겪은 고초를 통해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김진사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내 며느리가 성황당에서 떨고 있을 때 도움을 준 이웃들을 잊을 수 없다며 성황당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리도록 지원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성황당은 이제 연화의 전설이 깃든 신성한 장소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으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연화를 모시고 함께 한양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으나 연화와 시부모님은 고향집을 지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곳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집안의 불씨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서방님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십시오. 연화의 굳은 의지에 김도령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주 서신을 띄우고 틈나는 대로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변함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가끔 장독대 옆 감나무를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방도파가 다가와 아기씨 무엇이 그리 좋으십니까? 하고 묻자 연화는 배시시 웃으며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모 아무래도 우리 집에 또 다른 경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던 태기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었고 이 소식은 곧 집안에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의 회임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 비단 옷감을 끊어오고 좋은 약재를 구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늘이 그대에게 덕행에 감동하여 귀한 자손을 점지해 주셨다며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몸을 조심하며 태교에 힘썼고 뱃속의 아이에게 지난 겨울의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태담이 되어 아이에게 올바른 심성을 심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완연하여 김진사댁 담장 너머로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며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나비를 바라보며 지난 겨울의 눈보라를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매서웠던 그 눈보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 봄 햇살이 더욱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어른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아랫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진사 댁은
그렇게 마을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은 고요해지고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김진사댁의 장독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백 개의 장독들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침묵 속에서 기도를 올리는 수도승들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달림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림 부디 한양에 계신 서방님을 지켜주시고 태어날 아기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방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훈훈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방에서는 두 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사랑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꽃이 만발한 언덕을 거닐고 있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눈보라도 추위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사랑과 영원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김진사댁의 며느리 연화가 보여준 인내와 지혜, 그리고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 있다면 연화가 품에 안고 지켰던 그 따뜻한 시간장 단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빛을 발하는 법이며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김진사댁의 구수한 장 냄새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은 모두 녹아버린 눈처럼 흘려보내시고 연화의 미소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잠을 주무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